평택에 사는 박상범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때는 1985년 상범 씨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 시절에는 집이 본체가 하나 있고 별채가 있고 밖에 이렇게 화장실 있고 근데 이렇게 한 채인 대문은 하나이고 이런 집 있잖아요. 우리 상범 씨의 집도 그런 집이었는데 평소에 어머니랑 잘 알던 분이 사글세를 이제 전전하는 걸 보고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기 별채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대요. 상범 씨는 그 집 형을 잘 따랐는데 그 형이 동네에서는 정말 딱지치기로 최고봉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 형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별명이 딱지 형이었대요. 딱형. 그런데 그 형네가 이사 온 이후로 불길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아, 뭐야 갑자기.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던 어느 늦은 밤에 왜 이래? 온 집안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들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뛰쳐나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래서 상범 씨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딱지네 아버지가 나왔어. 딱지네 아버지가 저기서 날 보면서 몸에 꼰 새끼줄을 쭉쭉 빨면서 웃고 있었어. 한 새끼줄? 오, 기괴하다. 사실 딱지 형네 아버지는 몇 년 전 술을 잔뜩 드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마을 입구에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딱지 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뭐 술도 많이 드셨지만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서 몸에 새끼줄을 베베 꼬고 동네를 돌아다니곤 하셨는데 아버지가 별채 앞에 그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날 이후에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그 어디쯤에서 북소리랑 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범 씨네 이제 가족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들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님이 그 딱지 형네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새벽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따졌어요. 딱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딱지 아버지 그렇게 가고 그 다음 해에 신기가 생겨서 내가 신내림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신당으로. 근데 우리 집안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길길이 날뛰셨고 동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두 분이 싸우셨어요.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봐줄 만큼 봐줬다고요. 딱지형네 어머니는 결국 어머니와 연을 끊고 읍내로 이사를 가게 돼요. 느낌이 안 좋은데.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 떠났는데 왜 떠났잖아요. 상범 씨가 갑자기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상범 씨를 들쳐업고 막 읍내 병원까지 뛰어가가지고 물어봤는데도 병원에서는 전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열이라도 좀 내리게 좀 해달라고 해서 약을 겨우 가져와서 먹이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귓가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귓속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떠봤더니 파란색 불덩이가 천장에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방 잘 챙겨. 내가 가져가면 그 속에 네 목숨줄까지 챙겨갈 거야. 불덩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불덩이가 가슴 쪽으로 쑥 내려가. 근데 갑자기 상범 씨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상범아. 머리맡에 있던 그 담요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막 안겨주더니 앉은 상태로 그 안방을 막 꽁충꽁충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상범아. 잠시. 이게 상범아. 어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무르면서 막 애 진정시키려고 막 엄청나게 애를 쓰셨대요. 그래서 고비를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상범 씨의 이상한 행동이 또 시작됩니다. 약을 먹였는데도. 전날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또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넌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혀가 무거워지고 혓바닥이 길어져서 그게 네 목을 조를 거야. 익숙한 느낌에 다시 눈을 번쩍 떴더니 이번에는 방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놀란 상범 씨가 온몸을 막 보듬거리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급기야 막 그 혀가 만큼 늘어나서 방바닥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혀를 다시 넣으려고 막 했는데 방바닥에 축 늘어져 있던 그 혀끝이 갑자기 뱀처럼 쓱 목을 감싸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웬일이야? 진짜로 그렇게 됐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상무 씨가 계속 외치는데도 막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말을 들어봤더니 또 잘 자고 있던 상범 씨가 갑자기 입을 손으로 막 때리다가 으아 때리다가 입술을 양손으로 막 잡아 뜯으면서 막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꽁충꽁충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무당이 접신했을 때처럼 탈 때처럼. 막 꽁충꽁충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상범 씨의 발작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대요. 힘들지? 살고 싶지? 네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네 입속으로 네 몸이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상범 씨가 눈을 까뒤집더니 있는 대로 입을 쫙 벌리고 손발을 입속으로 막 넣으려고 막 보듬보듬거려요. 그 목소리 뭐야? 자기한테. 곁에 있던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진짜 입을 찢을 기세로. 결국 이대로면 아들을 잃겠다 싶어서 신내림을 받았었던 큰 이모님이 계셨대요. 뭔가 줄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이모님이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 집 주변, 특히 굴뚝 밑이나 우물가 쪽에서 파내면 뭔가 나올 건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버려 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그 못된 것이 너한테 앙심 품고 살을 놓고 갔구나. 딱죠. 그날 밤 온 지방을 샅샅이 뒤지던 부모님은 결국 안방 굴뚝 밑에 그 아래 땅을 판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곳에서 한 3살짜리 색동저고리가 파묻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색동저고리를 탁 펼쳤더니 안에 바늘
부적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야. 저주네. 저주네라구나. 어머니는 그걸 들고 나가서 천지신명님께 기도드리면서 그거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튿날 상범 씨를 며칠 동안 괴롭히는 그 고열, 그 이상 행동 같은 거 있죠? 씻은 듯이 어이구, 사라졌어요. 다행이네. 와,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뭐가 있구나. 이 일이 있고 이제 몇 년 뒤에 상범 씨랑 어머니가 5일장에를 이렇게 갔어요. 네. 상범 씨가 어머니를 막 졸라가지고 100원만 달라고 해서 그 뻥튀기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너 상범이 아니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딱지옥네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신당 차려놓고. 근데 그 딱지옥네 어머님과 쓱 다가오더니 더듬더듬 상범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린 것 한데 내가 그 못된 짓을 했으니 신을 모시는 것이 못된 마음을 먹어서 신벌을 받았어.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렴. 미안하다. 미안해. 상범 씨 쪽을 바라보는 딱지옥네 어머니의 눈에는 네. 초점이 어이구, 어떻게 된 거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초점이 없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가?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이사를 갔잖아요. 네. 상실됐구나. 근데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주 주술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간 지 1년도 채 안 돼서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립니다. 이 어머님이. 병환으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몇십 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 일어난 일들은 어제 일처럼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이번 사연은요, 송현우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지난해에 왠지 모를 이 깨름직한 현상이 무려 9일 동안 반복해서 나타났었는데요. 때는 작년 여름, 저는 독립한 지 5년 만에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아빠! 아빠 가방 좀 아버지가 근무지가 바뀌셔서 당분간 지낼 곳이 필요하셨는데 마침 제가 혼자 살던 집에 빈 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하고 오랜만에 같이 살려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있지. 저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잔소리가 조금 심한 편이세요. 보통이 아니십니다. 현우야! 송현우! 예. 아빠가 양말 뒤집어 놓지 말라 그랬지. 아빠가 얘기하는데 어딜 들어가? 옷을 색깔별로 구분해서 발라고 했잖아. 몇 번을 얘기하니 몇 번을 말을 안 들어. 워낙 한 깔끔하는 성격이셔서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못 참으시고요. 그리고 속옷까지 다 한 장 한 장 다려서 입을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신 분이십니다. 상상이 되시죠? 오랜만에 들어도 아버지의 잔소리는 참 적응은 안 됐지만 하나뿐인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게 괜히 사람 마음을 좀 든든하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버지는 주말에도 일을 나가셔서 저는 혼자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품을 이제 늘어지게 하면서 거실로 나오는데 아 뭐야? 뭔가 뾰족한 게 발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어디서 떨어진 거야? 바닥에 떨어진 것은 까맣고 두께가 얇은 반달 모양 비슷한 조각이었어요. 이거 손톱 같은데. 그리고 이 손톱 끝의 모양이 깔끔하지 않고 약간 잘려나간 끝부분이 우둘투둘. 누가 마치 억지로 이것을 잡아 뜯어서 뜯겨져 나온 것처럼. 저는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이 소들로 손톱 조각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비누로 빡빡 손을 이제 씻었습니다. 그러고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아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기까지 돌렸어요. 다음 날인 일요일,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이제 빨래 돌리려고 후다닥 베란다로 가다가 따가 뭐야? 아씨. 발바닥이 찌릿해서 들여다봤는데 검고 날카로운 조각이 또 박혀 있는 거예요. 또 있어? 오, 이건 뭐야? 또 그 검은 손톱이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이상한 게 자꾸 발견되니까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누가 몰래 집에 들어와서 버리고 간 거 아니야? 장난친 거 아니야? 뭐 별별 의심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검은 손톱을 버리지 않고 갖고 있다가 퇴근하신 아버지에게 또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봐. 아니 어제부터 집에서 자꾸 이런 손톱이 나와. 손톱? 응. 무슨 손톱이 이렇게 까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가 평상시에 여기 치우라고 했니 안 했니?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고 평소에 깨끗이 치우고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면서 다시 잔소리 시작. 오히려 잔소리만 늘어놓게 되셨어요. 이번에는 집안 전체를 아예 대놓고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날 잡아서 하죠. 혹시 누가 또 집에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자기 전에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을 다 체크해서 꼼꼼히 걸어 잠궜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눈을 뜨자마자 저는 그 검은 손톱이 있나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렇게까지 확인하고 잤는데 설마 오늘도 있겠어? 혹시나는 마음으로 바닥을 다 샅샅이 살펴봤는데 다행히도 아무 데서도 손톱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행이네. 이 긴장이 살짝 풀리니까 갈증이 또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게 물 한 모금을 들이키고 식탁에 컵을 탁 내려놓는데 작은 검은 손톱이 또 발견됐다. 뭐야, 이거. 누가 두고 가나 봐. 저 왜 또 나온 거지? 진짜 누가 갖다 놓은 건가? 이 검은 손톱은 도대체 누구 건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머릿속이 진짜 터질 것 같았어요. 아빠! 이것 봐! 손톱 또 나왔다니까! 내가 뭘 했어! 우리 집에 CCTV라고 달아야 돼! 저희 아버지가 오빠! 온몸에 피가 나도록 왜 손톱으로 팍팍 몸을 긁고 계셔. 아빠 하지 마! 왜 그래? 아버지는 아빠 하지 마! 간지러워서 왜 그래? 도저히 못 참겠다면서 쉴 새 없이 몸을 막 계속 긁으셨어요. 아빠 하지 말라니까! 아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버지 모시고 당장 이제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유명한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갔는데 하나같이 몸에는 아무런 이상 징조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아버지의 간지럼증은 계속 심해져만 갔습니다. 막 피부가 막 척척 갈라지고 막 그 사이로 누런 진물과 피 덩이들이 막 범벅이 돼서 흘러나올 정도로 막 긁으셨어요. 아들로서는 그 모습을 계속 이유도 모른 채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게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고요. 그렇게 아픈 아버지를 돌보는 것만도 너무 벅찬데 매일매일 저를 괴롭히는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검은 손톱. 이게 왜 계속 나와? 하루에 하나씩 크기도 달라요. 크고 작은 이 검은 손톱들이 집안 곳곳에서 계속 하나씩 나타났어요. 4일째 아침에는
검은 손톱을 보기만 해도 막 온몸이 떨렸고요. 5일째 청소 업체까지 불러서 깨끗하게 다 청소를 했지만 진짜 저를 놀리는 듯 구석에서 또 나타났고요. 또 6일째 하다 안 돼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저를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고요. 7일째를 맞이할 때는 아침에 눈을 뜨기가 좀 무서웠어요. 또 있을까 봐. 맞아, 맞아. 아버지의 건강도 7일 동안 하루가 다르게 너무 나빠져서 피까지 막 토하실 정도로. 어느덧 8개의 손톱을 버리고 9일째 아침. 어딨니? 그만 나오라고! 오늘은 또 어디서 나를 놀리듯 나타날까. 이 두려운 마음에 일어나자마자 검은 손톱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집안을 아무리 한 바퀴 다 뒤지고 꼼꼼히 찾아봤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뭐야 이거? 없네. 손톱이 이제 없네. 드디어 검은 손톱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났구나. 주체할 수 없이 기쁨이 차오르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자 저의 고등학교 친구인데 승철이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너네 아버지 어디 있으셔? 어? 괜찮으셔? 야, 그 손톱들 다 어쨌어?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심장이 약간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가요. 크게 신병을 앓고 그냥 왔구나. 지금 현재는 무속인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전에도 그래서 저한테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알려준 적이 많았던 친구예요. 손톱이 왜? 그런데 친구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뭔가 못 볼 걸 본 것처럼 놀라더니 갑자기 뒷걸음질을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팔을 딱 붙잡고는 집 밖으로 막 끌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을 한참이나 벗어난 뒤에야 걸음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어? 너 지금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아빠 죽어, 알겠어? 아이씨, 우리 아빠가 왜 죽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검은 손톱을 찾아야 된다고, 어?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절 있지? 저기다 갖다 버리면 돼, 알겠지? 친구는 10번째 검은 손톱까지 다 나오게 되면 아버지가 진짜 위험해질 거라면서 집에 숨어있는 9번째 손톱을 반드시 찾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반드시 지켜야 할 당부까지 곁들이면서 검은 손톱을 찾으면 절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 것. 그거 뭐가 쉬웠나 보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바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책상이며 옷장이며 가구를 하나씩 다 치워가면서 손톱을 미친 듯이 찾기 시작했어요. 집은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난장판이 됐죠. 이거 못 찾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 어떻게? 진짜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손톱은 코빼기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저는 힘겹게 다시 몸을 움직였어요. 아버지 방 침대 밑에 드디어 검은 손톱이 발견이 됐습니다. 대박이다. 떨리는 손으로 손톱을 휴지로 감싼 다음에 서둘러 집을 나오려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제 저녁에 어딜 가? 잠깐 여기 앞에 볼 일 있어가지고 금방 갔다 올게. 그래. 근데 그 소리 치고 있는 건 뭐야? 아니 이거 아까 낮에 그 승철이 아버지에게 휴지로 싼 손톱을 보여주려다가 순간 친구가 당부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생각이 났어요. 맞아. 절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 것. 네 그래. 한테 한번 보여줘봐.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대충 얼버무리면서 아버지를 지나치려는데 아버지가 제 앞을 쓱 가로막는 게 아니었어요. 오, 왜 이래 갑자기 아버지가? 그리고는 왜 그래? 지금 네 손에 있잖아, 검은 손톱. 아버지가 저희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렇게 후들거리는 다리로 몇 분을 더 달려서 집 근처 절에 도착을 했고요. 그 절 한편에 구덩이를 파고 그 검은 손톱을 묻었습니다. 하라고 다 했네. 그리고 산신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방을 열어보니까 아버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흉터로 가득했던 피부도 보니까 말끔하게 나아 있었고요. 손톱을 버리고 온 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이 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그때 친구 승철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는 저의 물음에 승철이는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어요. 친구 승철이는 오늘 낮에 잠깐 잠이 들었었는데 어디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상갓집 앞에서 제가 펑펑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 안에는 하얀 이불 위에 저희 아버지가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데 검은 상복을 입고 어깨를 들썩이는 뒷모습만 보였대요.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푹 처박은 채로요. 현우는 밖에 있었는데 누구지? 친구 승철이는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렸대요. 그런데 친구를 향해 뒤돌아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만한 거대한 쥐였대요. 뭐야? 그 쥐는 어깨를 들썩이며 날카로운 이빨로 저희 아버지의 손톱을 머리를 쳐박고 뜯어먹고 있었어요. 우둘투둘 손톱이 뜯겨나가 살점이 다 드러난 아버지의 손, 그중에 딱 하나의 손톱만 멀쩡했대요. 이거 뽑혀서 그런 거. 손톱을 하나씩 뜯어낼 때마다 아버지의 영혼과 생명을 조금씩 빼앗아 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제가 본 검은 손톱 조각은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던 흔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친구는 이 모든 일이 누군가가 저를 미워해서 벌인 저주인 것 같다고 말했어요. 뭐야, 이런 저주를. 처음에는 친구가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는 건지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제가 물어봐도 장례식 같은 데서 뭔가 잘못 붙은 것 같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흔히 말해서 약간 저주처럼 뭐 제가 안 좋게 되기를 원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왜 저주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였을까? 이해가 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알겠더라고요. 저의 하나뿐인 가족, 가장 소중한 사람을 앗아가는 것이 제가 다치고 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저주라는 것을요. 근데 또 요 이야기는요. 더 무서운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주신 익명 제보자는 항상 무섭던데. 믿고 듣는 익명이죠. 네. 일단 그럼 이름을 편의상 미주 씨라고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 미주 씨는요 동네에서 굉장히 유명한 딸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미주 씨의 두 번째 동생이 밤늦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미주 씨 둘째 동생을 찾으려고 나가려는 찰나 둘째 동생이 검은색 봉다리를 들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또 그 봉지 뭐야? 그랬더니 윤지는 할머니가 줬어. 이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윤지는 우리 미주 씨 둘째 동생이랑 친한 친구인데 둘 다 성격이 엄청 불같은 거예요. 뭐 하루는 되게 친하게 지내. 다음날 싸워. 다시 또 친하게 지내. 싸워. 애들이지 뭐. 그런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는 어마어마하게 크게 싸운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 얼굴 핥히고 때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윤지는 할머니랑 둘이 사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손녀딸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속상하지 그러면. 애지중지하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신 거야. 할머니가 미주 씨네 집에 찾아와서 깽판을 부리시는 거예요. 어디 귀한 손녀를 니네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것들이야?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시고 간 일주일 뒤에 선물을 주는 게 좀 의아하잖아요. 그러네. 미안하셨나? 그 괴팍한 할머니가 왜 선물을? 그리고 봉다리를 열어봤더니 인형이 하나 들어있더래요. 엄마는 인형을 보자마자 돌려보내라, 갖다 줘라 그러니까 이 미주 씨 둘째 동생이 들어 누운 거야. 갖고 싫어, 할머니가 나 준 거란 말이야 이건. 나 준 거야. 난리를 치는 거야. 아무리 할머니가 줬다고 해도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할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가져가라. 전화를 딱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그거 걔가 우리 집에 오면 너무 탐을 내길래 줬어? 내가 줬어. 이러시면서 그냥 사이 좋게 지내라. 그러면서 준 인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감사하다. 선물을 잘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동생들이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이 인형을. 뭐 미주 씨도 이 인형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밥 먹여주고. 그렇겠지. 근데 그 인형이 진짜 사랑 같았대요. 이렇게 누워놓으면 눈을 감고 일어나면 눈을 뜨고 옛날 인형 그래요. 그리고 이 살결도 신생아 같았대요. 그렇게 한동안 막 애지중지 키우고 정말 애기 키우다시피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어디로 가버렸는지 사라져버렸대요. 그렇지.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이거 좀 하지 마. 아이고, 그래 깼어. 정말 애기 울음소리가 들려서 미주 씨가 잠에서 확 깬 거예요. 애기 울음소리인가? 고양이 울음소리인가? 생각을 막 하다가 다행히도 울음소리가 그치더래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아침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왜? 그래서 미주 씨가 무슨 일이냐고 막 달려가 봤대요. 셋째 동생이 화장실 문에 손가락을 띄어서
신경을 다친 거예요. 아이고. 세게 쳤다. 완전 세게 닫았네. 그래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리더래요. 거리가 더 가까워진 듯한 그 소리가 들리더래요. 아니 애가 올 리가 없잖아. 아, 왜 그러지? 이게 인형 소리 같은데? 인형 소리라면 빨리 꺼야겠다. 막 찾은 거야, 인형. 아, 어딘가에 응, 들어가 빨리 끌려고. 근데 1시간을 넘게 찾았는데도 인형을 못 찾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날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어김없이 그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야. 여보세요? 예, 거기 조 사장님 댁이죠? 여기 조 사장님 발목에 부러져서 보호자가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안 좋은 일이. 아버지가 회사에서 넘어지셔서 발목이 부러지신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인형 울음소리가 들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네. 아침마다 왜 사고가 나지? 누가 다치는 이제 거. 울면 안 되는데. 왜 안 좋은 일이 나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 애기 울음소리가 나는데 인형 찾아. 이번에는 미주 씨 침대 아래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거기 있었구나. 아유, 빨리 꺼야겠다. 인형을 이렇게 딱 잡는 순간 미주 씨랑 눈이 딱 마주쳤대요. 미주 씨가 순간 엄마 방으로 뛰어가서 인형이 울었다. 살아있는 것 같다. 울음소리가 날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믿겠어요? 안 믿죠. 아 엄마도 그냥 무서운 생각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날 이후에 또 인형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침대 밑에 있었는데. 또 사라져버렸어.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또 얼마 후에 외삼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외삼촌이 다짜고짜 어머니한테 그 인형 어디서 났어? 그 인형 누가 준 거야? 외삼촌이 하는 거야? 외삼촌이 어떻게 알죠? 이 수압이 너무 들릴 만큼 화가 나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 끊으셨대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미주 씨가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하시기를 사촌 동생이 미주 씨 집에 놀러 왔다가 말 안 하고 그 인형을 가져간 거야. 이 동생이 밤을 따다가 밤가시에 눈이 찔려서 눈을 다친 거예요. 눈이.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인형 울음소리가 그치질 않았대요. 똑같네. 울면 무슨 일이 터지대. 그러니까 그래서 외삼촌이 이게 너무 불길하고 무서워서 갖다 버려야겠다. 버리려고 하다가 버려. 등을 열어서 건전지를 빼야지고 보니까 건전지가 없더래요. 울음소리 뭐야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젖병. 지금까지 계속 젖병도 물리고 다 했는데. 어쩌면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뒷얘기가 조금 있는데 둘째 동생이 이 인형을 엄청 아꼈잖아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은 이 인형의 존재 자체를 아예 잃어버렸대요. 기억이 싹 없어졌대요. 정말 무슨 도려내듯이 이 기억이 싹 사라져버렸대요. 근데 미주 씨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미주 씨는 이게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4년 전 장현서 씨가 대학생 때 직접 겪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인데요. 제가 현서 씨를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강을 앞둔 어느 날 내일 안 해? 아, 깨졌어. 아, 진짜 많이 깨졌다. 그치, 그치. 야, 이거 내가 발랐어. 이쁘다. 잠깐만. 믿고 있던 기숙사는 이제 떨어지고 고민하던 찰나에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룸메 구합니다. 여자만 연락 주세요. 그런 거 있지, 그런 거 있지. 그렇지. 아래에 적힌 번호로 곧장 전화를 해봤죠. 여보세요? 혹시 아직도 룸메 구하시나요? 자기가 여자라서 여자 룸메이트만 구하고 있는데 바로 방을 보러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피부가 뽀얀 여자분이 나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아까 전화드렸던.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슬며시 들어가 봤는데 나름 깔끔하고 방도 2개라서 둘이 살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좋네. 여기가 작은 방이고 이 방이 큰 방인데 작은 방에는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좀 춥거든요. 큰 방에서 같이 자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그건 좀. 그래도 침대는 2개라서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네, 좋아요. 근데 뭐 어차피 방이 크기도 하고 저는 뭐 당연히 괜찮다고 했죠. 급한 마음에. 저는 장현서라고 해요. 나이는 23살이에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 25. 진짜요? 언니시구나. 그럼 말 편하게 하세요. 선하게 생긴 얼굴만큼 저 차분하고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조용한 성격인 것 같더라고요. 한창 얘기를 나누던 중에 근데 나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네, 뭔데요? 현서 너는 기가 좀 센 편이야? 에? 기는 왜? 아니 내가 겁이 좀 많아서. 나 또 뭐라고. 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기도 좀 세고 무서운 것도 완전 잘 봐요. 귀신 나타나잖아요? 제가 다 물리쳐 줄게요. 저만 믿으세요, 저만. 왠지 그럴 만도 한 게 언니가 되게 마르고 약간 지켜주고 싶은 스타일 아시죠? 딱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며칠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 룸메 언니는 정말 완벽 그 자체였어요. 빨래며 정리며 모든 집안일을 룸메 언니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해도 내가 할게. 아니, 언니, 내가 할게. 괜찮아. 언니, 난 진짜 행운아야. 언니처럼 착한 룸메랑 살게 되다니. 언니, 설거지는 다음에 내가 할게요. 알았어. 완벽한데. 그러던 어느 주말 룸메 언니가 본가에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빨리 와야 돼. 가. 그렇게 룸메 언니가 나가고 전 나름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공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잠이나 자자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웬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언니가 벌써 왔나? 싶어서 눈을 살짝 떴는데 누구지? 누구세요? 이거 내 제사밥 아니야? 제사밥? 손에 식칼을 들고 있는 어떤 여자였어요. 절 빤히 쳐다보다가 칼을 점점 들어 올리는 거예요. 빨리
빨리 도움을 청해야 하나 싶던 그때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제 눈앞에 보인 건 절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룸메 언니였습니다. 아 뭐야 꿈이었고. 아 깜짝이야. 언니 언제 왔어요? 너 기세다 그랬지? 에? 아니야, 더 자. 뜬금없이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혼자가 아니라서 맘 편히 잘 수 있겠다 싶었죠.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잠든 새벽. 이번에도 방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언니 발소리겠지? 언니 침대 쪽을 봤는데 침대에는 언니가 누워 있었어요. 심지어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어 쓴 채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 발소리는 누구지? 어제 꿈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이번에는 현서야, 왜 그래? 괜찮아? 너무 무서워서 언니한테 바로 얘기를 하려다가 순간 제가 기세다고 큰 소리 쳤던 게 생각이 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치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전 매일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여자가 칼로 제 가슴을 푹 찌르는 꿈 말이죠. 뭐 있다 뭐가 있어 이 집에. 날이 갈수록 제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안 좋아? 아, 나 요즘 자꾸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새벽에 맨날 깨. 무슨 꿈인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나와서 칼로 찌르는 꿈. 근데 룸메 언니는 옆에서 잘만 자고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한 건 볼 때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다 덮고 자고 있어. 친구가 심각하게 제 말을 가만히 듣더니 너도 그럼 룸메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전 그날 바로 친구 말대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긴장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익숙한 발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이불을 확 올려서 머리까지 다 덮었어요. 어딨어? 어딨지? 어디 있는 거냐고! 어느 곳에 있을까요? 다시 정적이 흐르는 듯 하더니 찾았다. 벌떡 일어나서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근데 제 옆에서 잘 자고 있는 룸메 언니를 보니까 순간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어쓰고 새근새근 편하게 자고 있는 언니를 보고 아, 이 언니 진짜 뭐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이불을 살짝 걷어봤어요. 뭐야? 이러고 자고 있었어? 룸메 언니가 머리카락으로 자기 얼굴을 다 가려놓고 자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게 자네.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역시 뭔가 아는구나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룸메 언니 머리카락을 싹 다 넘겨서 얼굴을 잘 보이게 하고 이불도 배까지만 다시 덮어준 후에 침대에 가서 누웠죠. 전 이불을 끝까지 덮어쓴 채로 자고 일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꿈도 안 꾸고 푹 잘 잔 거예요. 언니 일찍 일어났네? 그리고 아침에 룸메 언니를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잠을 설친 건지 눈이 퀭하고 초췌한 얼굴이더라고요. 복수야. 야, 네가 그랬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웃기고 있네. 네가 내 입을 젖혀놨잖아. 이 여자 알고 있네. 너무 무서워. 언니 뭐 알고 있는 거 맞지? 언니도 그 여자 본 거지? 그럼 어쩔 건데? 얌전히 찔리긴 하지. 왜 잘 자고 있던 나를 건드리고 난리야? 서로 순식간에 싹 바뀐 언니의 태도에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말문이 막혀서 온몸이 그 떨려오는 와중에도 더 물어보고 싶었어요. 이 집에 귀신 나오는 거 알면서도 룸메를 구한 이유가 뭐야? 나 대신 찔리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그 여자 대체 누군데? 사실 우리 언니야. 몇 년 전에 아빠가 언니를 차에 태우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빠는 숨을 거두셨고 언니는 타박상만 입고 멀쩡했대요. 다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면서 매일매일 우는 언니가 너무너무 꼴보기가 싫었대요. 야, 그만 좀 울어. 네가 아빠 죽였어. 너만 아니었으면 아빠는 살아계실걸? 그렇게 미안하면 차라리 죽어. 나도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고 싶어. 드디어 죽으려고? 그래, 빨리 죽어. 죽어. 그 길로 언니는 진짜 싸늘하게 죽은 채로 발견됐대요. 방금까지도 우리가 자고 있던 그 방에서 말이죠. 진짜 좀 아니다. 근데 전 룸메 언니의 그 마지막 말이 제일 소름 돋았어요. 근데 그 미친 게 하필 내 사진을 지 가슴에 올려놓고 칼로 찔러 뒤진 거야? 재수없게. 전 그날로 도망치듯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친구네 집에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된 대학 커뮤니티 글 하나. 룸메 구합니다. 여자만 연락 주세요. 그 사람은 또 자기 대신 당할 새로운 룸메이트를 찾고 있는 거겠죠?